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우상혁 선수의 스승이자 높이뛰기의 전설인 이진택 대구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주 전 후보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주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기준은 물론 채용 기준마저 사적 인연임이 명확해졌다면서 대통령실이 취업 청탁소가 되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은 악의적 프레임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는 대선 경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에 공헌한 청년 인재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히려 사적 채용 논란이란 말이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입직 경로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 방식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사적 인맥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역시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해 사적 수행 논란을 빚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는 이해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때 대통령실에 출근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의 외가 6총과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들 역시 대선 캠프에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 인연으로 얽혀있다는 점 역시 공교로운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직원 채용 사례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인사에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바로 이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오늘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 오늘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이나 정부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 이렇게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산업 현장에 있어서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나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발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분석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달라요. 네,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늘 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충분히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어려운 하청 근로자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공권력 투입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노동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노총은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 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고 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라면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금속노조도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노동계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다단계로 되어 있는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정치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혔습니다. 또 박형수 원내대변인 역시 시대착오적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고 한국노총 출신인 그 이미자 그 전방위 국회 때 그 환노위 간사를 지낸 이미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노사관계를 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뭐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노동상권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성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공권력 투입만 먼저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김성환 민주당 정책회의장도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착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이와 관련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 이 도어 스태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뭐 한 번 전에 중단한다는 공지가 네.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다시 그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어제 34초 해서 뭐 그 너무 짧다는 뭐 지적이 있기도 했고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34초로. 뭐 원래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고위 관계자들이 특히 주로 이제 외교부 청사를 들어갈 때 이제 네. 거기 정말 문 앞에 잠깐 그 문을 밟고 서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란 말 뜻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34초는 뭐 사실 그 제대로 질문 답변을 하나 주고받기도 빠듯한 시간이어서 야당에서도 좀 비판이 나왔고 네. 오늘은 한 2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2분 동안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기자들이 묻자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이렇게 답변을 무슨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을 그 한마디로 뭐 좀 본인도 이제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좀 어떤 뾰족한 수가 타개할 방안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심경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부정적인 평가의 요인들을 밝히고 있는지 다 나오지 않나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 뭐 그렇게 다 그 조사를 하는 문항을 넣는 조사도 있고 그냥 단지 평가만 하는 조사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모 업체 거는 이제 그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뭐 사실 그거를 이제 보더라도 사실 그런 원래 이제 그런 여론조사라는 거는 숫자로 나오는 퍼센티지는 이게 그 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왜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조사를
그러니까 주소 전화를 받은 응답자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본인도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보통 그럴 땐 FGI라고 해서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그렇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제 보통 외를 밝히는데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설 업체 조사가 아니라도 말하자면 좀 어떤 그런 FGI라든지 그렇죠. 청와대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죠. 그 민심 청취 기능을 사실 원래 하던 데가 민정수석실인데 지금 또 민정수석실도 없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메시지가 너무 간결해지면서 정치권의 평가도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 어제 34초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어 스태핑이 어제 단 34초 만에 끝났다면서 도어 스태핑인지 기자들에게 출근 도장 찍는 도어 스탬핑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다시 불거진 사적 채용과 인사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다른 말씀 없냐며 대놓고 무시한 채 자리를 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건데 분리하면 무시하는 게 윤석열식 소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네요. 또 다른 사안이 불거졌어요. 네, 어제 광주 MBC 보도로 검찰 재직 당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에 별도 브리핑에서 주 씨를 정권 교체에 공헌한 대선 캠프의 핵심 인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는 발언을 했네요. 네,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SNS에 글을 썼는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악의적 프레임이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강 수석은 검찰 공무원 2명이 전문성을 갖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중 약 1%에 불과한 인원을 갖고 마치 검찰 출신이 비서실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주 전 시장 후보의 아들 이 행정요원 주 씨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됐다면서 사적 인연으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수석은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 또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오후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선 기간 내내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면서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정팀 막내로 살인적 업무를 훌륭히 소화했고 마땅히 그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인수위에 합류했고 대통령실에도 정식 채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캠프를 통해 희생과 봉사를 하고 같이 일한 실무자들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틀로 호도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 밝혔다고 하는 거 총무비서관 근무와 관련한 얘기는 SBS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수사관 2명이 더 추가로 파견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네네네. 보도가 됐던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겸직 논란도 불거졌잖아요. 네, 이거는 지난 15일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JTBC 방송 보도였는데요. 일단 지난 15일에 이른바 강릉 우사장이라는 지금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 씨라는 분이 네. 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도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 GZSS 그룹이라는 이 인터넷 콘텐츠 관련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게 오늘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 재직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강릉 우사장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지난번에 불거졌던 선관위원을 지냈고 윤 대통령하고 40년 지기. 네, 강릉에서 전기 회사 네. 운영하신다는 그 아들이 청와대 근무 중인데 그 근무 중인 상황에서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 겸직이다. 이런 얘기고. 극우 유튜버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부적격 인사였던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만취 음주운전, 조교 상대 갑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찬스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장관되기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이번에는 연구 부정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이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이라는 거는 지난 17일 MBC에서 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박 부총리가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문장을 첨삭받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어요. 네, 어젯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국회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본관에서 열린 회의는 저녁 6시 반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서 입장을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 다. 근데 이런 경우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됐다고 보긴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위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의혹이 있다.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 형평성 문제 제기되고 있네요. 네, 이준석 대표 측 분위기가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 직접 취재 확인 취재는 못한 상태인데 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지금 청년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났는데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어요. 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목요일까지 매듭짓자 여기에는 합의를 했는데 네. 핵심 쟁점, 그러니까 행안위하고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두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는 지금 계속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잠깐 기자들과 만났는데 네.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고 과방위와 행안위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다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후 한때 이제 민주당에서 행안위를 이제 국민의힘에 넘기고 대신 다른 상임위를 받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한 통신사 보도가 나와서 이 기자들이 오후 내내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많이 양 원내대표를 찾아다녔는데요. 네네. 우연히 6시쯤 이제 퇴근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제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하던 와중에 옆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나가서 양당 원내대표가 본관 정문 앞에서 잠깐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묻던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행안위를 양보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권대행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보고 과방위 선택하는 뜻을 밝혔다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원내대표가 부인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법사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행안위 과방위를 빨리 달라.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얘기를 했고 권대행이 민주당 관계자별로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그랬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 양당의 입장 차이가 아직 여전하다는 거를 이제 기자들 앞에서 확인시켜주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드라인을 21일까지 정해놨잖아요. 지금 한치도 지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6시 국회 본관 앞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약간 으름장 삼아 21일로 얘기를 했지만 이 김진표 의장이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예, 이제 그 얘기를 박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참 국회 빨리 좀 문을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언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국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계속 이슈로 띄우고 있어요. 네,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통일부의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내세운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적 채용과 이 북송 문제 함께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그 역제안을 밝힌 건데요. 네.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 측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측 이제 의원들이 기자들과 만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면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인사 채용한 것까지 다 같이 또 국정조사에 올리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요청했다고요? 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북한 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 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북한 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해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네, 우선 모두 발언에서 오간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관련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에서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금융 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이런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에 앞서서 LG 사이언스파크를 찾아서 중국을 향한 강도 높은 견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 특정 재료 물질의 제조 환경에서 지배적 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 또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 국가의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사실상 거의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 경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대외 전략과 이제 연관지어서 좀 눈길을 끄는 발언이었고요.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통화 스와프 문제 등에 대해서 네. 이제 이를테면 윤 대통령이 상대적 통화 가치가 안정되도록 협력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모두 발언 중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 이걸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 좀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윤 대통령 예방 이후에 옐런 장관이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그 양국 재무장관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회의 종료 후 기재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기재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통화 스위프를 몇만 달러 규모로 체결을 했다. 이제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필요시에 이걸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과연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좀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요. 높이 날아오르고 있는 제자의 비상을 스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높이뛰기의 전설 이진택 대구교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진택입니다.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공중공중 뛰시면서 높이뛰기 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실내 세계 육상 선수권 높이뛰기 결승전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있었는데요.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생방을 제가 해설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여 동안 우상혁 선수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제가 또 해설을 하는 또 그 영광을 안고 우리 우상혁 선수의 지금 메달 따는 순간까지 그 감격스러운 순간까지 제가 영상으로 지켜봤지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신 금메달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우상혁 선수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갔었고요. 예. 저희들도 내심 금메달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왜 그랬냐면은 예선전에서 네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네.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네. 이 바심 선수가 사실은 현존하는 지금 높이뛰기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높이를 뛰고 있어요. 2m 43이라는 네.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실력을 인정은 합니다만 높이뛰기는 순간 한번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도 현지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바심 선수도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다. 그때 자기가 빨리 넘고 분위기를 좀 압도해서 금메달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고요. 네. 내심 우상혁 선수의 그런 자신감을 저희들은 믿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은메달인데요. 네. 정말 소중한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중전 이진택 교수님이 네. 현역 시절에 한국 높이뛰기 세계 선수권대회 최고 기록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90년대였나요? 제가 1997년도에 2m 34라는 기록으로 그 당시 이제 세계 대회에 또 출전을 하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렇게 많은 대회들 출전했던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2m 45라는 그 소토마야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 강하게 연습을 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더 강한 선수가 됐었고요. 우리 우상혁 선수도 사실은 지금 바심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강한 선수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높이뛰기에서 세계대회에서 네. 은메달만 따도 이거 사상 최초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네네. 교수님께서 그 세계 선수권대회 나가가지고 성적 기록했을 때도 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었죠? 그 당시에도 아시아에는 좀 힘들다. 또 한국은 육상이 세계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저도 많은 대회를 접해보면서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사실은 제가 몸서히 보여준 어떤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 우상혁 선수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좋은 모습은 한 10년 이상의 강한 훈련을 견뎌낸 그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상혁 선수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자기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지금 결과를 나타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인택 교수님은 우상혁 선수하고 인연이 오래됐죠?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시절부터 봤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 우상혁 선수와의 인연은 우상혁 선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소년체전에 2등을 하면서 제가 1등만을 뽑아야 되는데 예. 저랑 같은 종목의 높이뛰기 선수였기 때문에 2등 선수를 뽑으면서 제가 우리 이 선수의 어떤 그런 제목감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해서 우리 연맹에서
이 선수를 뽑으면서 저랑 3년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학교로 들어오면서 잠깐의 시간이 있었고, 작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대한육상연맹이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제가 네. 경기력 향상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좀 맡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우상혁 선수하고 지도자와의 또 그런 만남을 주선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상혁 선수가 올림픽 전에 지금 한 등 차이로 올림픽을 나가기 좀 어려웠을 때 특별 경기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요. 네. 우상혁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대회를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아무리 또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더라도 우리 우상혁 선수가 그 당시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m 31을 뛰면서 네. 또 새로운 포인트를 얻으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계기가 됐었죠. 예. 예, 그런 인연과 함께 또 지금 또 마침 이런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또 방송을 제가 또 함께 해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얻었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1등만 뽑는데 2등도 뽑고 네. 그다음에 특별 경기에서 뽑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뽑으셨다는 얘기는 우상혁 네. 선수가 뭔가 좀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상혁 선수는 제가 처음 이 친구를 발탁을 했을 때도 예. 달리기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육상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우상혁 선수는 지금 뭐 육상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봤을 때 정말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세계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것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훈련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다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혁 선수가 짝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알려졌어요. 네. 근데 높이뛰기 선수가 네네. 짝발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우상혁 선수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우리 우상혁 선수는 이제 짝발의 단점과 뭐 이제 지금은 조금 키가 또 많이 상향이 됐는데 예전엔 좀 단신이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훈련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한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짝발의 어떤 그런 단점을 계속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이 밸런스가 좋아져서 또 다음 높이, 더 높은 높이를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짝발이면요, 우리 발 크기 다른 네. 거잖아요. 높이뛰기 선수한테 이 발 크기 다른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밸런스의 문제가 생기죠. 왼쪽, 오른쪽에 달려 들어가는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수직 상승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약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그런 반응들을 지금 맞추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단점이 나타나면 네. 방법적으로는 모든 훈련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왼쪽 발이 단점이 생기면 왼쪽에 더 강한 훈련을 더 많이 해주고 또 오른쪽 발은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훈련량이 커지고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본인이 견뎌내고 있다는 거에 더 대견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상혁 선수의 다른 면을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상혁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처음 우상혁 선수라는 이름이 저희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던 게 작년 도쿄올림픽이었어요. 네. 메달은 못 따고 한 4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1년 지났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가 말이죠. 네. 이런 성장세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자, 우리 우상혁 선수가 지금 짧게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단시간에 이렇게 성적을 낸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앞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언제든지 준비된 지금 선수가 있었는데 그걸 펼쳐 보이지 못한 상황이 생겼었고요. 지금 현재 김도균 코치와 함께 지금 합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꽃을 활짝 피운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 2월 체코 대회에서 2m 36을 뛰었잖아요. 한국 기록 갈아쳤는데요. 올림픽에서 뛰었던 높이가 2m 35였잖아요. 네네. 높이뛰기 선수한테 이 1cm의 높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실내외 대회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 신기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대회에서 2m 36을 뛰면서 한국 신기록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는 실외와 실내 대회를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대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우상혁 선수가 지금 그 실내 대회를 또 잘 뛸 수 있었던 계기가 작년 올림픽 이후에 우리 육상경기 연맹에서 TF팀을 발족을 시켜서 지금 우상혁 선수가 실내 대회에 경기하기 전에 많은 대회를 또 통해서 또 경험들을 살려서 충분히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선수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우상혁 선수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들 기량이 절정에 이르는 전성기가 보통 몇 살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우상혁 선수가 26살인 거죠?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상혁 선수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26세에서부터 30세까지는 자기의 전성시대를 지금부터 맞이하고 있고요.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강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지금 우상혁 선수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스피드를 더 올리고 그 스피드를 견뎌내는 발구름을 강한 근력으로 만든다면 우리 우상혁 선수가 사실은 U238이라고 이렇게 지금 닉네임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상혁 선수는 이제는 238이 아닌 240으로 아니면 240 이상으로 올라서 더 큰 목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에 그 닉네임은 바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2m 40을 뛴다는 그러니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우상혁 선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이번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2m 37을 못 넘었지만 2m 39까지 도전한 바가 있고요. 이번 대회도 2m 30을 뛰고 난 뒤에 2m 37을 두 번째까지 못 넘었지만 마지막 시기에 2m 39까지 높이를 가져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동작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높이가 되었습니다. 네. 보통 자기가 너무 높은 높이면 발을 손으로 잡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우상혁 선수는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동작을 끝까지 찾아보면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 대회 내년 대회는 또 큰 대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실내 대회가 있고요. 세계 실내 선수권 대회가 있고 세계 실외 또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있고요. 또 그 2024년도에도 올림픽이 있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대회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대회를 마치고 되돌아와서 또 다른 준비를 해서 또 금메달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상혁 선수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국가대표 이진택 대구교대 체육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일단은 참 1위 분야가 경제 분야인데 1년 전만 해도 이 키워드가 전체 1위로 참
나와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길래 그래요? 1위 키워드가 CPI라는 키워드입니다. CPI요? 네,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일주일 동안에 가장 화제가 된 뉴스의 키워드에 CPI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쵸. 9% 네. 이상을 기록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또 금리가 오를 것이냐라는 것들이고요. 뭐 역시 네. 그것을 관심 있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한 번에 올리면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기준금리 엄청 올렸는데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영끌족, 비투족이라고 했었던 이분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집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뭐 기업이나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집계를 해봤는데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이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의 금리를 모두 62번에 걸쳐서 최소한 0.5% 이상 인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월간 55개국이 이른바 이제 금리 인상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의 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모든 포인트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서 결국 다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CPI라고 하는 키워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의 스타트 시작은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지나가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시장도 더 주저앉는 거 아니냐 또 걱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금리 때문에 지금 대출 받으신 분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참 이래저래 좀 고민입니다. 대외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책 금리 처음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금융 완화 정책 유지하고 있는데 또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정부에서 정신 바짝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생활 분야인데요. 라이프스타일 반려동물 분야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 두 가지 좀 상반된 이유인데 예. 일단 첫 번째 내용은 펫팸족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예. 펫팸족.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펫팸족? 네, 펫은 아시겠지만 이제 반려동물 펫, 네. PET를 말하는 거고 네. 팸은 패밀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단어를. 이게 왜 그러냐면 유행어를 만들어야 또 이게 시장에서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가요? 펫팸족이라는 발음도 어렵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족들이 이른바 소형 가전제품들을 엄청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만든 이유가 네. 포인트가 20, 30대에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소형 가전제품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가전제품 역시도 이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바꾸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 기존에 있는 가전?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가전들. 네. 예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반려동물을 위한 가전 제품이라고 하면 네. 뭐 예를 들면 급식기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털을 말릴 때입니다. 털을 말릴 때. 아, 그거 어디 이렇게 네. 안에 들어가면 네. 자동으로 털을 막 말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반려동물 전용 가정 제품 중에 가장 핫한 게 예. 이른바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바람도 나오고 또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드라이기로 말렸거든요. 드라이기로. 아, 그거 힘들어요. 힘든 것도 있지만 네. 강아지가 소음 때문에 이게 네. 너무 시끄러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펫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20, 30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심지어 이
그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뭐 테라피 뭐 이런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무인으로 때 맞춰서 사료주는 자동 급식기는 당연히 있고 네. 또 이제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장난감 같은 이런 펫가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소음에 예민한 이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네. 원래 쓰고 있던 청소기도 조금 더 조용한 청소기로 바꾼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에 정말 그 사람들이 맞춰가는 정말 이제 가족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예. 최근에는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기에다가 반려동물 빗질과 털 청소가 가능한 툴을 또 탈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나온다거나 네네. 혹은 이제 로봇 청소기 자체에 반려동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까지 추가되는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좀 옵션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이제 혼자서 있는, 그러니까 끼니를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까지 관리하는 정말 이제 사람처럼 이제 가족같이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때 뭐 TV 광고에 네. 뭐 ICT라고 하잖아요. 사물인터넷 그렇죠. 서로 간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에어컨이 반려동물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다른 기능으로 작동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진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좀 상반된 이슈가 있다면서요? 지금 네. 소개하신 거하고 다른. 맞습니다. 이제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그만큼 예. 강아지 고양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어린이를 보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가 11,000여 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견에 의해서 70% 이상이 일어났고 대부분 다 반려견 보호자가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패티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펫과 관련된 에티켓 교육가 의무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 개는 착할 것이다. 우리 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또 계속 신조어가 나오는데 네. 층견소음이라는 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층간소음은 아시죠? 예. 네, 층에 서 있는 건데 층견소음은 반대로 위에 있거나 밑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층견소음 아시겠지만 개가 짖는 이제 소리가 한 90에서 100데시벨인데 이게 지하철의 전동드릴 소리 뭐 그런 소음 수준과 맞먹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층간소음은 규제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층견소음은 우리나라에서 규제법이 없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층간소음이 법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개가 짖는 소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개가 짖는 소리도 소음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그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리를 반려동물법에 따라서 규제하기도 하고요.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고도 합니다. 또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나치게 짖는 개들에게 견주들이 개선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를 안 지켰다라고 하면 개를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려인들이 많아진 만큼 패티켓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인하대인데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7일 구속된 가운데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교육부가 교내 CCTV 증설이나 뭐 야간 출입 통제 대책 내놓고도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NS상에서는 지금 이 구속된 인하대 남학생에 대한 신상 정보, 신상 털기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SNS상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명예훼손이다 조심하자라고도 하면서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가해자를 왜 보호하냐, 인권 보호 갖고 싶으면 그런 짓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하고 죄목에 맞는 형량 받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분노하는 어떤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4위는 연애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우영우입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네. 이게 거의 불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드롬급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흉내낸 영상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유명 이제 그 뭐 틱톡도 하고 유튜버를 하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이 예? 유튜브 쇼츠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이제 좀 패러디를 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분야를 따라하고 뭐 식사를 하는데 뭐 메뉴 뭐 이렇게 잘 해세요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좀 따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대사를 따라한 게 아니라 자폐인의 특성을 흉내를 내서 좀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이 영상을 올린 이제 커뮤니티 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 스타일로 따라한 패러디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뭔가 자폐가 따라하기 재밌다, 뭐 자폐가 웃기거나 증상을 비하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인지를 할 것이다. 그냥 우리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을 컨텐츠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그 드라마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영우 같은 사람은 현실에 없다라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가 상당히 천재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좀 긍정적이고 뭐 사회에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모든 자폐인이 저렇게 경증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25만 명에 달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가족 친지들이 24시간 곁에서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라 자기 삶을 거의 반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농구인데요. 이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지금 2022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파죽의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바레인을 잇따라 꺾은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아시아컵에서 꺾은 게 97년도 이후로 25년 만이라고 해요. 그만큼이나 어떠한 지금 우리나라의 실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친 김에 우승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솔직히 지금 세계 농구에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좀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앞에도 이제 스포츠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지금 농구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육상 높이뛰기가 또 다음 주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샘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대구지방의 낮 최고기온 34.1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에서 33도를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일시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 다시 무더운 날씨가 예상입니다. 내일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 제주도 지방 20에서 7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입니다. 글비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대전, 광주, 울산, 제주 32도, 세종 31도, 서울, 부산 30도, 인천 2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 습도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비대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보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식은 배달앱으로, 회사 업무는 출근 대신 재택으로, 인터넷 뱅킹 하나면 입출금부터 대출과 주식 투자까지 웬만한 은행 업무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대면 사회의 소통 방식은 정말 철진한 구시대 유물이 된 걸까요?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900만 원이 넘는 대출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화근이었는데요. 사기범이 카카오뱅크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은행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빚 독촉에 시달린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가량을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측은 사기범인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원리금 상환을 미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따르면 이런 전기통신 금융사고는 지난해 25,800여 건, 피해액은 총 2,3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대면 실명 인증으로 1억 5천만 원 예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의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총 360만 건, 685억 원의 의료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9건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비대면 처방전으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SNS 메시지로 전문 의약품을 퀵으로 배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한 민주당 신원영 의원은 이건 빈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얼마 전 약 자동 판매기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약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일도 있었죠.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며 이미 그 편리함에 익숙해진 마당에 다시 대면 사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기 전에 최소한 한두 번쯤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신중함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비대면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면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이겠지. 능력 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명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이겠지. 능력 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명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을 그 사람을 생각해.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5571님, 비대면으로 금융사고를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부작용이 일어난다니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오늘의 발견 듣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뭐랄까요? 이게 비대면 사회 되면서 저도 이제 신분증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하거든요. 업무, 금융 업무 막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신분증이 사본이 어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다른 사람이 대출을 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걸 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섬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보현님,
비대면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줄로만 생각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라고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제 7만 명 아마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7만 명 훌쩍 넘어서는 확진자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폭도 너무 크다는 게 문제고요. 너무 네. 오랜만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3,582명. 어제 발표된 확진자보다 47,000명이 넘게 늘었고 4월 27일 이후에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요. 더블링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 4배 증가를 하면서 더블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블링 현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볼게요. 이게 네. 지난주보다 상승을 해서 1.58을 기록하고 있어요. 1.58, 1.4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5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감염 재생산 지수 최고치가 1.6 정도에 가까운 거였는데 거의 한창 이제 많을 때? 네. 네. 거의 육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염력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유행 증가세를 이끄는 건 BA5 변이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첫째 주에 BA5 변이가 검출률이 35%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52%에 달합니다. 보통 우세종이라고 얘기할 때 50% 네. 넘으면 우세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내부의 국내 검출률만 보면 아직 50%는 아니지만 곧 50%를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면역 회피력도 높은 데다가 전파력이 높아서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유행 예측치 사실 이게 딱 맞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숫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인데 예초의 유행 예측치가 정점 규모 7만여 명에 달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한 달 당겨진 거예요. 또 하나는 다음 달에 최대 2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요거보다 전파력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는 BA 2.75 변이가 또 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0종류의 변이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들도 있어서 관련 추이를 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숨은 확진자를 합하면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그동안 영업을 못 하신 기간들이 굉장히 길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거리 두기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를 꺼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촉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자영업자분이 나는 영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전염병에 걸렸는데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한쪽에서는 코로나 걸렸을 때 쉬는 게 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영업자분을 질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요즘 축제, 콘서트, 스포츠 관람 때문에 사람 다 모이는데 자영업자만 손해를 보면서 굳이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생업이 이거니까 가게를 문을 닫으면 너무 타격이 커서 네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는데요. 심지어 한 누리꾼이 아는 분 중에 음식점 사장님이 계신데 아르바이트생이 확진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분도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상황인데 열이 펄펄 나는데 확진을 받을까 봐 검사를 못 받고 그냥 열이 난 상태에서 일을 하더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우선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문을 닫을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가게에 들른 손님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학경리자들한테 주던 생활지원금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만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급휴가비 지원도 많이 줄어들고 글쎄 이제 이렇게 되면 확진이 돼도 검사 안 받거나 그냥 출근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국가 아닐까 책임은 싶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은 그 부분은 훨씬 더 넓어진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려스럽다고 하는 지적도 좀 있긴 하던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방역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 대응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코로나19 병상 숫자는 5,689병상인데 그중에서 위중증 병상이 1,428개인데요. 213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14.9%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일주일 전에 10%가 안 됐거든요. 9.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병상 사용률이 5.2% 한 주 만에 19%까지 13.8%포인트가 늘어서 3.7배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재유행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저희 봄부터 했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한 달 당겨지긴 했지만 코로나 재유행은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확진자 20만 명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병상이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병상 갖춰야 될 음압병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간호 인력이라든지 추가로 많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상반기에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병원에서 일반 병상으로 중증 병상을 전환하도록 했는데 다시 중증 병상으로 돌리는 게 제 기억에 병원 측이 요구를 해도 3, 4주 이상 병상을 바꾸겠다고 결정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임시선별 검사소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동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병원들도 또 흔치 않아가지고 또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원스톱 진료기관이라 해서 검사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다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게 지정된 기관이 6,441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진자가 폭증해서 검색을 해보면 가까운 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털에다가 이제 이런 호흡기 병상을 검색을 네네. 해보면 원스톱 진료기관을 검색해보면 전국에도 한두 군데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다 보입니다. 있다고 하는데 내가 꼭 찾으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일단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7만 명 넘어섰고 네. 또 언제 10만 명 또 그 이상 갈 수 넘어설지 있을 모르겠다. 것 같아요. 상황을 만약에 봐서는. 그렇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거리두기가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입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네.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폭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정부 주도 방역에는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인데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자율방역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고 또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거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접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와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혹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액수를 지금 최대 3천만 원인데 예. 그거를 5천만 원을 올리기로 했고요. 사망 위로금 지급액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서 42일 안에 사망하거나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하다라고 밝혀진다면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도 최대 2번까지 가능하도록 바꾸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들도 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정부가 오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이렇게 반도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탁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이 그렇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키우고 네. 제일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반도체 산업 인력이 10년간 예측을 해보면 12만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간에 퇴직도 할 수 있고 이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필요한 인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명 정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만 명을 10년 내에 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입학 정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4만 5천 명, 그다음에 반도체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이나 혁신 공유대 사업 같은 재정 지원 사업으로 10만 5천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사실은 대학 정원을 눌리게 되면 지방대에서는 사실은 학생을 더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몰리겠죠.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우선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사실 정원 지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다른 요건들은 다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네. 대신에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이제 교원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교원이 지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80%까지 확보가 돼야지만 필요 인원에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 규제를 좀 풀어줘서 70%까지 교원만 확보를 하면 네.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완전히 허용해서 교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을 이제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 정원제라고 해서 새로 학과를 만들지 말고 기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일시적으로만 산학협력을 하도록 해서 학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사유연화를 통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수여를 하는 혁신공유대 확충 이런 방식으로 새로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과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 뭐 사실 반도체라고 그래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분야도 네, 많고 사실 전문적인 다른 기초 학문이 발전해야 반도체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권역별로 공동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넘어야 될 산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보입니다. 뭐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장밋빛 전망 같아 보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또 반도체 뭐 생산량도 늘고 수출도 늘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현상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가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만든 계획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한다는 거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우선은 반도체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동의한다면 이 전제는 또 다른 논란들이 있으니까요. 정의한다면 이 지금 나온 방법들이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다.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 인력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죠. 그런데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줄 수 있는 연봉이라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 모자란 인력들이 그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투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도체 인력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인력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길러서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도 이전에는 능숙한 사람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을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 뽑아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지금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삼성전자 DS 부분이나 SK 하이닉스가 쓴 연구비가 12조 5천억 원이래요. 작년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대학의 반도체 분야에 들어간 총 연구비가 얼마냐면 정부 500억. 회사에서 500억, 그러니까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보면 이 교육의 125대 0.1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학생을 길러낸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또 인력을 늘린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이 없죠. 그리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클린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 있는 반도체 연구하는 기자재가 자꾸 고장이 나서 한 대밖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가 거점 연구소인데 거기가 그렇다면 다른 거점 연구소는 제대로 된 시설이 있을까요? 그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대학교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수도권의 정원을 늘리는데 굉장히 심하게 반발할 텐데 그럼 지방은 인력 창출이 안 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그 지방 도시들은 또 인력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방대는 아예 포기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기업들마다 한 12조 원, 10조 원 이상씩 투입을 해요. 돈을 투입을 하는데 정부가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해놓고 기껏 투자하는 돈 뭐 아무리 많이 돈 들여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네, 뭐 1,000억 정도? 뭐 1,000억? 1,000억요? 1,000억. 그거 가지고 무슨 교육 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거면 인재 양성하겠다고 하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대에도 비수도권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글쎄요. 어느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부사관이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10분에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영내 숙소에서 21살 여성 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동료 부사관이 가보니까 인기척이 없고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임관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3월에 임관해서 여기 발령받아가지고 1년 넘게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유서나 타살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숨진 여군 간부와 관련된 공식적인 상담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부대가 지난 5월에 숨진 고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을 당했던 곳이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사건 은폐, 외압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군인권 보관 제도를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서 부검을 포함한 모두 전 과정을 입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군본부 소속의 수사단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범죄와 같은 특이점이나 혐의점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민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또 얼마나 부대가 협조를 해줄까 이것도 과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이 부대가 어떤 곳이에요? 이게 이제 혹시 부대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네.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20전투 비행단이 공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격오지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기지가 도심하고 머니까 사실 젊은 그 군인들이 네. 여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없으면 외부와 격리해서 계속 부대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상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마찰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네네. 초급 간부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영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부사관이 한 기지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근무 환경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망 원인은 좀 더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이중사 사망과 관련된 사건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 30여 곳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수십여 명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압수물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공군 본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무마하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지금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근데 수사 기한이 8월 13일 종료 예정이어가지고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승인이 가능하다면 30일 정도밖에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 군 검찰단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듣기도 했었는데 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네요. 길지 않다는 게 걱정이네요. 대통령이 아마 30일 정도 더 연장하도록 돼 있으니까 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나중에 결정되는 거 보고 저희가 네. 얘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하대 사망 피해자가 추락한 지 1시간 넘게 방치됐다 뒤늦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살릴 수 있던 시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의 휴대전화가 남겨져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친 상태로 1시간가량 현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나왔는데요. 영상이 촬영된 시간하고 피해자가 발견된 시점을 보니까 1시간가량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시 반쯤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3시 49분에 이 피해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 발견됐을 때도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CPR 시행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날 새벽 7시에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좀 더 빨리 됐다면 구할 수도 있었는데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설명으로는 무섭고 경황이 없어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뭔가 촬영된 영상이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휴대전화를 두고 간 그것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범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는데 동영상은 촬영이 되지 않았고요. 예. 휴대전화 화면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서 범행 상황은 담기지 않고 소리만 담긴 거예요. 방향이 네. 반대로 되어 있었으니까.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제 경찰이 맡겼는데 영상이 촬영이 안 되고 녹음이 됐으니까 다른 방향에서 촬영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심증의 상황까지 파악해서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냐. 네, 요거를 지금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락한 뒤에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그건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요. 지금 이제 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가 제일 핵심일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이 현장을 떠났을까? 왜 촬영을 하려고 했을까? 녹음이 됐다는 건 방향이 바뀌어서 찍지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탐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국외수제문화재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환수문화재를 볼 수 있는 특별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재단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재 환수 여정을 생생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환수문화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전에 출품된 겸재정선의 화첩, 5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친 독일 수도원의 선한 반환 이야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한 반환에 나선 독일 수도원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독일 뮌헨 근교에 있는 상트 오틀리엔 수도원인데요. 네. 2005년 10월에 그 에레미아스 슈레더 그 수도원의 아빠스라고 하더라고요. 원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50억 원에 호가한 이 화첩을 내주면서 언급한 내용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주려면 기꺼이 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과 한국 역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겸재정선 화첩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2명으로 이루어진 수도원 장로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반환 결정은 전혀 올바른 것이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네요. 이야기가 감동적인데요. 예. 겸재정선 화첩 어떻게 하다 독일까지 가게 된 겁니까? 예, 독일 성 베네딕토의 상트 오틀리엔 수도원의 총재 회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이 베버 신부는 1909년에 신부 2명을 한국에 파견해서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운 분인데요. 이분이 1911년과 25년에 한국을 2번 방문합니다. 특히 25년 방문 때 금강산을 비롯한 함경도와 북간도를 찾아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고 독일로 가서는 한국의 금강산에서라는 책을 펴내는데요. 네. 이 두 번째 방문 때 겸재정선의 화첩을 구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 어찌됐든 누구를 통해서
예, 사던가 구입했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네. 독일까지 가져가게 된 건데 이 화첩이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화첩에 어떤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금강 내산 전도하고 만폭동, 구룡폭포 등에서 금강산을 그린 그림 3폭하고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함흥의 고향집에 심었다는 소나무를 그린 함흥 본궁 송도라는 그림, 그다음에 대동강변의 영광정을 중심으로 한 평양성을 그린 영광정도, 그다음에 압구정과 그 주변 경관을 그린 압구정도에서 그게 이제 18폭인데요. 합해서 21폭 화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겸재정선 화첩이 독일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1964년에 광부로 독일로 파견되었다가 도중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뮌헨대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분이 있습니다. 네. 유준영 전 이화여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발견합니다. 이분이 그 베버의 한국의 금강산에서라는 책에서 겸재 금강 내산 전도하고 만폭동 구룡폭포와 같은 금강산 그림 석점이 실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 본 그림의 실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오틸리엔 스토원이 편지를 보냈다는데 뭐 없다는 답장을 받았고.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예. 그들도 잘 몰랐겠죠. 그게 있는지.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베버 신부가 오랫동안 아빠스로 일했던 그런 오틸리엔 스토원을 직접 찾아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토원 성교박물관이 있어서 가봤더니 글쎄 이 지하 진열실에 그 이 책에서 보았던 금강 내산 전도 그림이 한국 민속품들 그 사이에서 떡하니 전시가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 사진 좀 뭐 찍을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박물관 관리 신부가 진열장 열쇠를 내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스토원 측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라는 걸 잘 몰랐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뭐 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보니까 석점이 아니라 이게 무려 21점이라는 걸 알고 이 유진영 교수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화첩을 전부 꺼내다가 스토원 뒷문 쪽 공터에 쭉 늘어서서 사진을 찍고요. 뭐 바람이 불어갖고 돌을 베어놓고 찍었다고 막 하는데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어설프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유 교수가 귀국해서 국립박물관이 간행하는 그 간행물이 있습니다. 학술지인데 미술 자료 19 그러니까 1976년 12월호에 발표를 하게 되죠. 1976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국내 학계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겸재정선 그림이 21점이나 발견된 거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 학계에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오틸리엔 성교박물관에서는 이 화첩을 수장고에 이렇게 보냈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심상치 않구나 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 그렇죠. 있으면 안 훔쳐갈 되니까. 수도 그랬다고 있으니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다시 수장고로 들어간 거 꺼내기 이제는 진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학계에서는 그 존재를 알게 된 거고요. 뭐 이 그림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분이 또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성 베네딕토의 그 외관 수도원의 이제 선지훈 신부였는데요. 이 외관 수도원은 오틸리엔 수도원과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중국 옌지 그러니까 연길이죠. 그리고 함경도 덕원에 있던 그런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연합회 산하 선교사들이 한국 전쟁 와중에 1952년인데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좀 탄압을 받고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외관 수도원이었거든요. 선지훈 신부는 그러면은 겸재 그림을 본 겁니까? 예, 1990년대 6년간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그 독일 뮌헨대에서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신부가 오틸리엔 수도원 원장이 보여준 겸재정선 화첩을 보고 저걸 어떻게 하면 환수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기회가 생긴 게 뭐냐면 이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절친이 있다 그러죠. 그 에레미아스 슈레더 신부가 그 수도 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겸재정선 화첩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보급 유물이다. 돌려주면 어떠냐라고 이제 반환 의사를 계속 타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소중한 문화재라는 걸 알게 된 게 76년이라는 거잖아요. 예, 75년, 76년이죠. 예. 근데 지금 1990년에 유학 갔을 때도 이게 뭐 지금 보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반환이 안 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수도원에서 반환을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거기 뭐 소유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어려웠을 거고 이게 수도원 측에서도 이게 전례 없는 반환 요청이니까 난감해하고 이게 사실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개인 그 뭐 어떤 그런 수도원 차원이나 아니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어려웠는데 이 무렵부터 뭔가 예기치 않은 반전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 미국 덴버 미술관의 K 블랙이라는
동양회화 전공 담당하는 그런 연구원이 직접 오틸리엔 스톤을 찾아와서 이 화첩을 보고서 숨막힐 듯한 걸작이다라고 입에 침이 나도록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 블랙이라는 연구원이 그거에 끝나지 않고 1999년에 오리엔탈 아트라는 미술 전문지에 이 겸재정선 관련해서 논문을 사진과 함께 아주 화려하게 뭐 이렇게 실습니다. 화첩이 뭐 뜻하지 않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작품이 국제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까 또 이제 뉴욕 크리스티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경매회사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팔아라. 예. 그래서 이 관계자가 2번이나 스톤 측을 방문해서 전시회를 여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응수타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50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어 나오면 경매에 나설 것을 권유하고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스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이 일종의 이제 5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로또라고 볼 수가 있죠. 스톤에서는 갑자기 50억 원 굴덩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 화첩의 한국 귀환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작용한 거예요? 그런 일종의 이제 50억 원이란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오히려 더 한국에 돌려주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수도원 측에서 애초부터 이 겸재 정선화첩을 돈벌이로 이제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해외에서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유물로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무가지보, 즉 이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문화유산이 아니겠냐. 그것도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영어도. 그러니까 보면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이 너무 많아갖고 매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틸리엔 성교원 측에서는 2009년은 그 상트 오틸리엔 스톤 연합회 선교사가 한국에 진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걸 기념하는 이벤트로 겸재정선 화첩을 기증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계속 선지훈 신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 간청을 이제 그러면 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아무리 이렇게 뭐 종교기관이고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 보면 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준다고 하는 걸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어르신들이죠. 원로들이겠죠. 회의를 열었는데 결과는 이제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반환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수도원 측에서 경매회사의 최소 50억 원 제한을 끝내 뿌리치고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 그걸 뭐 영구 기증 형식으로 반환을 하는데요. 영구 기증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뭐 반대 의견이 나면 안 되고 특별히 또 이 한국전쟁 때 탄압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완전 환수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영구 기증 형식으로 반환이 되고 지금은 그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귀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환수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화첩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유진영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오틸리엔 수도원 측에 반환을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결국 승낙을 받은 정말 이게 뭐 의지항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훈 신부 등도 이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 오틸리엔 수도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증 의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수도원에서도 반대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 국외 문화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틸리엔 수도원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기증하고 환수했습니다. 뭐 일종의 모문살 같은 걸 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틸리엔 스톤의 이 반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스톤 측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번 줄 때는 아낌없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이 스톤에는 겸재정선 화첩 외에도 20세기 초에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수집했던 1,700여 점의 한국 문화유산이 수장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선한 그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 행렬이 이어졌는데 한번 하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2014년에서 2015년에는 희귀한 식물 표본 420여 점 그리고 17세기 익산 지역의 호적 대장 뭐 이런 것들을 돌려줬다고 하죠.
표적 대장, 지역 인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식물 표본 기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식물 표본은 독일의 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명으로는 옥나간이라는 분인데 좀 눈에 익어요. 귀에. 그래서 그분인데 1913년에서 그때 한반도에서 채집한 420여 점인데 11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식물 표본 기록이 한반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 식물 기록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데 금강산이라든가 원산, 평강 이런 데서 채집한 표본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희귀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도시화된 수원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있다 그래요. 실부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과거와 현재 한반도 식물상의 변화 연구를 위해서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요. 오틸리언 스톤에서는 2018년에 1월 달인데 국내 최초의 양봉 교재 중 하나로 알려진 양봉 요지하고 면피각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 역사적인 문화재하고는 다른 차원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예요. 예, 뭐 알고 보면 쏠쏠한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양봉 요지는 뭐냐면 카니시우스 퀴겔렌이라는 신부가 있어요. 퀴겔겐인데 이름 되게 어렵죠. 한국명으로는 구걸근이라고 해서 약간 음찰해가지고 썼어요. 그분이 이제 쓴 근대 서양의 양복 기술 교육 교재입니다. 최초의 양봉 교재 중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떼 관리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벌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벌에 쏘이는 것은 벌이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벌을 괴롭히기 때문에 쏘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책임이다 이거예요. 벌 책임이 아니라. 벌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건드리냐.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벌을 관리할 때는 아무쪼록 벌을 괴롭혀서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신신당부의 말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피갑은 뭐예요? 이 면피갑은 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이른바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면 안쪽에 보면 뭐 가죽을 겹쳐서 만든 갑차를 이렇게 이어 붙이고 했는데 나름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갑옷 안쪽을 보면 이 머시기 서라는 착용자의 이름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18세기쯤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에 이제 뭐 한 10여 벌 정도, 10벌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서 유물로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굳이 이거 설명하자면 면으로 만든 갑옷이잖아요. 이게 탄환 같은 거, 화살 같은 거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1871년에 신미양요 때 조선군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명천을 12겹에서 13겹 겹쳐가지고 만든 뭐 명갑옷을 입고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명갑옷은 화승총 같은 옛날 그런 어떤 그런 그 무기한테는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우리 동그란 탄환 쓸 때. 예. 근데 이제 이 최신식 서양 무기 막 납탄이고 막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는 뭐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고 특히나 한여름에는 되게 더웠고 면을 열받게 시키고 덧대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이 약해가지고 뜨거운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뜨거운 납탄을 맞으면 쉽게 불타버리는 약점이 있었다고 해서요. 이 조선 병사들이 그 불을 끄려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다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참 흑역사 비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혹한 역사인데. 근데 그러잖아 오틸리엔 스톤이 우리한테 돌려줬다고 하는 문화재들 굉장히 다양하네요. 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민속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뭐 구입을 해갖고 막 했겠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뭐 문화재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와갖고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민속품이든 뭐든 간에 100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보면은 60년밖에 안 된 그 1960년대를 전후해서 사용했던 남성용 홀레복이 있습니다. 뭐 홀레 용단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기증했다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갈수록 이제 하나하나가 뭐 우리로 봐갖고는 민속품이고 또는 유물로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틸리엔 스톤의 한국 문화재 반환 이거는 뭐 선한 귀환의 모범 사례다라고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민속사 연구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아픈 역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1800년대 말쯤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민속사를 먼저 한국의 민속문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뭐 일종의 한반도 정벌을 위한 그렇죠. 준비 단계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골상 이런 것도 연구해 갖고 뭐 앞으로 세우고 옆으로 세우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 갖고 뭐 그런 유전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독일도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모골이 송연한 그런 연구도 했죠. 일본은 뭐 한반도 정벌을 위해서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몰래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네. 그런 연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선한 반환, 선한 환수, 선한 기증의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2년 1월 1일 현재 그 지금 국외 소재 문화재가 21만 4,208점이 있거든요. 전 세계 25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뭐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국외 소재 문화재단이 2011년에서 11년 사이에 이제 환선 유물은 2,341점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0.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데 한계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적법적이고 합법적으로 반출돼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 중인 문화재 이런 거는 달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제로 뭐 이거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거니까 그냥 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방법은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건 뭐냐면 그 문화유산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이 가진 걸 우리가 달라고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일단 우리 문화재 갖고 있으니까 소중한 문화재 잘 보관해달라.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국내로 어쨌든 들여와서 문화재 연구해서 그걸 복원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사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미술관이 소장했던 해학 반도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16, 17세기 중국 병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그림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내에 잘 들여와서 고쳐서 복원시킨 다음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내 관람객들한테 특별전을 통해서 선보인 다음에 돌려보냈는데요. 때 빼고 광낸 덕분에 이 해학반도도가 미술관 소장 아시아 미술품 중에서 톱10 안에 들었다고 하고요. 지금 데이턴 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서 메인 전시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사진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돌아온 겸재정선 화첩, 국내 기술로 복원해서 다시 돌려보낸 해학반도를 사례를 보면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증이든 반환이든 연구임대든 다양한 환수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문화유산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접과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그것이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관리 보존에 투트랙 전략일 수가 있다. 그 국외 소재 문화유산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반환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9909님께서 방송 들으시고 문자 주셨어요. 파독 강부로 가신 분이 미술을 공부하다 찾았다니 기가 막힌 운명이네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 기쁘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외문화재가 우리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여하신 분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늘 역사 얘기는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쇼데를로 드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멈출 수 없는 격정의 이야기. 메르테유 후작 부인을 제외한 모든 주인공들은 이 참을 수 없는 격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사교계라는 거대한 무대 뒤편에서